여러분, 그들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은행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했죠. 부자들이 유동성 속에서 헤엄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게 만드는 바로 그 끝없이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 말입니다. 만약 돈의 법칙을 새로 쓰는 지혜를 얻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부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비용은 0원이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역사가 가르쳐주듯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규칙을 없애고 심판을 치우고 규제 당국을 해산시켰을 때 남는 것은 낙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혼돈입니다. 여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곳, 머니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그 무엇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죠.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실내그 자체가 붕괴했던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와 환상으로 작동하는 교묘하게 조작된 기계였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통제력을 상실했고 더 최악인 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중앙은행들은 재앙을 초래한 바로 그 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집과 직장,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죠. 이건 집단적인 환멸의 순간이었습니다. 금융 질서가 안정성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바로 그전 지구적인 붕괴의 한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컴퓨터 과학자들의 메일링 리스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9페이지짜리 백서를 게시했습니다. 그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고 동시에 아주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 없는 화폐, 은행원이 아닌 암호학에 의해 검증되는 거래, 총 공급량이 영원히 2100만 개로 고정된 코인, 중앙 권력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으며 조작도 불가능한 시스템. 이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부패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공개 장부에 기록될 것이고 이 금융의 역사는 절대로 수정될 수 없었죠. 이것은 2008년의 원조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수학으로 포장된 화폐의 반란이었죠. 2009년 첫 번째 블록이 채굴되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블록이죠. 그 안에는 사토시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이건 단순한 타임스탬프가 아니었습니다. 기성 시스템을 향해 날린 아주 강력한 여디였죠. 그런데 채굴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채굴은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 퍼즐을 푸는 행위죠. 채굴자의 컴퓨터가 이 퍼즐 중 하나를 풀 때마다 거래 기록이 담긴 새로운 블록을 체인에 추가하고, 즉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수천 대의 기계가 중앙 권력 없이 경쟁하고 검증하며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정부도 은행도 없습니다. 오직 수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초기의 신봉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돈이 정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유지상주의자, 프로그래머, 경제학자들이었죠.
그들은 작은 온라인 포럼에서 몇 센트 가치의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라슬로 헤네츠는 최초의 실물 거래를 성사시켰죠.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겁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건 약 8천억 원이 넘는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국가 없는 돈이라는 이상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1달러 미만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폭발했습니다. 투기꾼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마운트 곡스 같은 거래소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는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후 붕괴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당시 가치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디지털 금이 사라진 겁니다. 전화할 곳도, 개입할 규제기관도, 환불도, 어떠한 구제수단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권도영의 루나테라 사태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바로 그 원조격 사건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도난당한 모든 코인을 공개적으로 기록했지만 단 한 개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역설입니다. 비트코인은 중개인을 제거했지만 동시에 중재자도 제거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권위가 없는 거죠. 모든 거래는 최종적입니다. 모든 실수는 영구적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기 수법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가짜 지갑, 폰지 토큰, 피싱 링크, 러그풀,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브랜드를 맴돌았지만 훨씬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죠. 2022년에만 암호화폐 업계 사용자들은 해킹과 사기로 38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당시 기록상 최고치였죠.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도난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 해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소는 보이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 즉 콜드 스토리지가 더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해킹은 막아주지만 사기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기꾼에게 코인을 보내는 순간 당신의 하드웨어 지갑은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강요하는 선택입니다. 자유냐, 보호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투자자들이 의존하는 안전망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결제 취소도, 고객 서비스도, 실수했어요 버튼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소유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실수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념이었고 낡은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점에 국가 없는 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 없는 자유는 오래도록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2021년 한 나라가 비트코인의 꿈을 현실의 법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 해외 송금에 의존해온 이 작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이를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국가 없는 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배제해온 금융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대안이었죠.
세상은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이야기가 성공담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치보라는 국가 지갑 앱을 만들었고 앱을 다운로드한 모든 시민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었으며 전국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습니다. 비트코인 빛이라는 별명이 붙은 엘-손테 인근 거리는 금융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술 인플루언서들은 부켈레를 CEO 대통령이라 칭송했죠. 잠시나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했죠.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60% 이상 폭락하자 정부 보유 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기술적 결함, 사기, 동결된 지갑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IMF는 비트코인 채택이 국가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2025년 현재 그 결과는 복합적이며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엘살바도르는 공식적으로 약 6,24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으로 약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급등으로 약 4억 4,300만 달러의 장부상 이익을 기록했죠. 정부는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현실은 더 미묘합니다.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8%만이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달러를 고수하죠. 새로운 14억 달러 규모의 IMF 협정에 따라 부켈레 정부는 조용히 비트코인 수용을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은 남아있지만 열기는 식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험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규율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게 작동하지만 국가 화폐로서는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바로 그것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부유하고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릴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말을 들었죠. 엘살바도르가 발견한 것은 국가 없는 화폐도 신뢰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버넌스 없이는 채택은 혼돈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혼돈에는 비용이 따르죠.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계급의 디지털 엘리트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고래들이었죠.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자들을 의미합니다. 수만 개의 코인을 담고 있는 지갑들이죠. 2025년 현재 전체 비트코인 주소의 약 1%가 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합니다. 이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이 탈중앙화되었다고 불리는 자산의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국 주식시장의 세력과 같은 존재죠. 고래 한 마리가 단 1만 개의 비트코인, 현재 가격으로 약 8천억 원어치를 움직이면 전 세계 시장을 폭락시키거나 급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지갑들 중 일부는 거래소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익명의 단체 소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죠. 전통 금융에서는 이런 종류의 영향력이 경고등을 켭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규제기관은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담합 행위를 감시합니다. 임원이 호재 발표 전에 주식을 사면 내부자 거래입니다.
헤지펀드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시세 조종이죠. 둘 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보고 의무도, 공시 기준도, 처벌도 없죠. 고래가 한 거래소에서 코인을 덤핑해 공황을 유발한 뒤 다른 거래소에서 더 싸게 사들인다면 그건 그냥 전략일 뿐입니다. 더 흔한 것은 내부자 게임입니다. 거래소 직원들은 어떤 코인이 다음에 상장될지 미리 알고 시장을 선점합니다. 개발자들은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죠. 사적인 그룹들은 암호화된 채팅을 통해 펌프 앤 덤프 사이클을 조직합니다. 규제된 시장에서는 이것이 범죄 공모가 되겠지만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그냥 화요일의 일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모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규칙을 구부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규칙이 아예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정부에 의해 조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새로운 과도정치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불공정함을 파괴하는 내부자 거래를 두려워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것을 초기 투자자의 혜택이라고 부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권력은 집중되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의 코드는 여전히 순수하지만 그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을 때 모든 선수는 스스로 규제자이자 판사이며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신화이자 거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유라는 신화, 그리고 인간 탐욕의 모든 결점을 비추는 거울. 수년간의 변동성 끝에 가격은 다시 급등했고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암호화폐 열풍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거래소는 활기로 넘쳐나고 정치인들은 트위터에 레이저 눈을 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합창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장할 뿐이죠.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고했을 때 그는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사회주의의 한 형태라고 부르며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디지털 자산 규칙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정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NFT를 출시하며 통치와 사기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합법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명품 옷을 입은 사기였죠. 기회로 포장된 자유, 혁명으로 팔리는 투기. 그것은 늘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규제가 없는 곳에서는 무법이 항상 자유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역설입니다. 돈을 통제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온 것은 평등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책임의 세계였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자신의 은행이고 모든 실수가 영구적이며 모든 손실이 최종적인 세상. 전통 금융에는 규제기관, 법원, 예금자 보호, 그리고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감옥에 갈 수 있죠. 누군가 당신의 돈을 훔치면
적어도 회수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진실을 기록하지만 정의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은 전혀 없는 완벽한 투명성입니다. 당신은 도난당한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있고 사기꾼의 지갑까지 추적할 수 있으며 그 돈이 믹서를 거쳐 여러 거래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되찾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장부는 정직하지만 그 주변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종종 간단한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믿지 말고 검증하라. 코인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하드웨어 원장을 사용하고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키를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식과 규율,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금융의 자유가 아닙니다. 소수를 위한 금융 생존술일 뿐이죠. 평범한 사용자는 개인 키를 관리하거나 시드 구문을 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권이 아니라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체의 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호 없는 자유는 대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비평가들, 버블, 폭락, 그리고 모방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죠. 화폐가 법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이 책임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인센티브가 이기심일 때 자유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생존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금융 권력은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의회에서 프로토콜로, 은행가에서 고래로, 규제에서 코드로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유산이 전혀 금융적인 것이 아닌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철학적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돈을 권력과 분리할 수 있는지 묻게 만드니까요. 국가 없는 세상에서도 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주소를 찾을 뿐이죠. 비트코인은 국가를 넘어선 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규제자를 제거했을 때 강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지갑을 바꿀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